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곳 화성 행궁 바로 옆에 있는 책꽂집에서 시민감시단 제1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 건물이 보이는데 무척 아름답죠. 네, 밖에 시민이란 무엇인가, 네, 너무나 좋은 강좌가 열리고 있었고요. 네, 지금 화면에 임정 거절당한 정부 이혜영 교수님의 책으로 오늘 2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뒤풀이를 통해서 모임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혜영 교수님 시민감시단 전국 모임의 창립 멤버이십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최준영 대표님이신데요. 아주 재밌는 분이십니다. 말씀 너무 재미있으시고요. 박학다식 하시고 또 인문학의 왕자이십니다. 전국을 강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곳은 365일 좋은 강좌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고요. 지금 북서적대가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주변을 들려보았는데요. 네, 이 북서적대는 성문을 공격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문 좌우 옆에 있는 치성 위에 세운 시설이고요. 4대문 중 장안문과 8단문 양쪽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문 서쪽에 위치한 북서적대 높이는 성벽과 같고요. 그리고 북서적대 옆에 북서적대의 야외 광경인데요. 정말 정겨운 풍경입니다. 네, 이곳은 북서적대에서 바라본 성벽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북서적대에서 옹성으로 들어가는 지금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서적대가 양쪽에 있어서 장안문을 보호하고요. 네, 지금 장안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서적대에서 바라보는 장안문 광경이고요. 네, 이 북서적대는 양쪽으로 있어서 장안문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아름다운 장안문의 위엄과 웅장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색감도 정말 아름답고요.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선 태종 때 수원은 한성 사진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인 광주, 강화, 수원, 개성에 진을 설치하여 수도 한양을 보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수원 땅을 지키고 있는 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13곳 중에 하나입니다. 정조가 11살 때 사도세자가 당정으로 인해서 한여름 뒤집 속에서 8일 만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일어났었죠. 지금 옹성에서 바라본 장안문 광경입니다. 네, 옹성은 장안문 앞에 위치해서 장안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옹성은 항아리를 반으로 잘라놓은 모습이다 해서 옹성입니다. 네, 아래 시민들도 보이고요. 이곳 화성은 정말 정조와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 시립대 뒷산 흉지에 초라하게 묻혀있던 아버지 묘를 천하 명당인 이곳 화성의 융릉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네, 1789년 서양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였죠. 지금 장안문에 총구멍이 보이고요. 네, 바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지금 6마리? 네, 6마리의 잡상도 보입니다. 이 잡상은 목조 건물의 불기운과 잡기,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예, 지금 강의가 시작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혜영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혜영 교수님 박수. 이혜영 교수님 박수. 책이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뒷부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너무 길지 않게 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은 임시정부에 관한 책인데 올해가 임시정부 100년, 3.16 100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모멘텀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 심포지움에 제가 2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확장해가지고 이제
좀 부족한 것은 메꾸고 자료로 보완하고 해서 책으로 냈던 겁니다. 임시정부 100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지난 4월달 전국적으로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임시정부에 대한 선명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니까 임시정부 통합하는 9월달은 뭐 하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래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야기할 때 사실 좀 많이 좀 재밌게 생각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무도 임시정부를 기린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 공부를 1980년대에는 거의 뭐 이런 임시정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조금 80대 후반이지만은 이른바 NL 계열 쪽에서는 임시정부는 아예 정말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왜? 북한의 역사, 현대사, 기술에 있어서 임시정부는 아예 잘도 없어요. 임시정부 특히 그 NL 이른바 NL 쪽 그 분들의 그렇다고 PD 쪽 이런 바 PD 계열 쪽 학생운동원 쪽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군데 평가하는 지점들이 이제 뭐 의열투쟁, 김구 선생님이 주도했던 의열투쟁 그런 거였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그 임시정부 봉대, 인정봉대론이라고 했죠. 인정봉대론. 인정봉대론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 좌파가 주도했던 이 건준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든 우회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다시 말해서 한민당 계열 친일파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 보수 지주 중심의 한민당 계열이 주로 들고 나왔던 게 인정봉대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의 역사인식 속에서 80년대 해방정부사의 재인식에 의해서 대변되는 그런 역사관에서 보면 인정은 사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 항쟁 이후에 개헌하면서 인정이 이제 우리 인정 법통론이 등장을 해서 그게 헌법 전문에 삽입이 되고 그 이후에서 어쨌든 인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로 자리매김이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임시정부를 다룰 때. 근데 그 과정에 재미난 거는 아주 재미난 거는 뉴라이트 계열이 이제 인정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우파 계열에 대표해왔던 역사 흐름이고 동시에 단체가 인정인데 오늘 갑자기 뉴라이트가 출연하더니 뉴라이트가 인정을 부정을 해버려요. 아주 희한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948년 건국론을 들고 나오면서 건국절 논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이게 19년이냐 48년이냐 해가지고 아주 우리 사회가 굉장한 이념적 몽상을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죠. 겪은 적이 있는데 재미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사회 우파들이 인정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사회의 이념 지형이 물론 굉장히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다분하지만 그래도 인정에 대해서는 아주 희한한 방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문 정부가 좌파 정부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진보, 민족주의 뭐 좌파
정도 될까요? 자유주의 좌파 정도 되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임정을 주워 먹은 거예요. 희한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우파 저기들이 건준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임정권대로 그래서 이제 임정을 이제 심지어 가서 헌법에 집어넣고 했는데 그게 엉뚱하게도 건국절 논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우파들이 임정을 갖다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뭘 주워와서 다시 우리 거로 만들어가는 희한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념적 지연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좀 이 애매한 위치에 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법이 지금 전통적인 임정 연구자들하고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고 왜냐하니까 책에도 나오지만 당시 우리의 독립운동이라는 게 상해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죠. 엄연히 만주라고 하는 무장항쟁의 근거지들이 거기 미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하지만 또 우리 독립운동사도 자세히 보면은 1940년부터 45년간의 역사에서 이 무장투쟁이 비어버립니다. 왜? 이 관동군은 밀려가지고 거의 괴멸 직전까지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극소수 유격대가 소련 영토로 넘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럼 나머지 거의 괴멸되어버려요. 근데 그 괴멸된 자리에 제 임시정부의 외교론 노선이 위치하게 되었는데 임시정부는 19년 이제 아시다시피 3.1 혁명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임시정부고 또 3.1운동 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사태 중에는 임시정부가 상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만주하고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상해 임정은 외교주의 노선으로 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교주의 노선이 힘을 잃으면서 김구 선생이 주도했던 의열투쟁, 요즘 말하는 테러죠. 네. 그 노선이 가미되면서 그 만주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 노선하고 아주 대비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년대 후반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이제 정세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부터 당시 만주는 거의 쫓겨가다시피 해가지고 소련 영토 연해주적으로 밀려나가버렸고 남아있던 독립투사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면 제가 나을 건데 이 새로운 정세대 나서에서 할 때 상해 임정을 이어받았던 그 당시 중경이죠. 충친 임정의 입장은 2차 대전 발발과 동시에 승인입니다. 국제법적인 레크니션 승인. 승인의 몰빵인 거예요. 몰빵. 모든 가지고 있던 역량을 임정의 승인이라고 하는 이 과제, 이 외교 노선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선 레크니션을 받게 되면은 국가로서 정부로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재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하다가 하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충칭에 몇백 명 안 되죠. 그분들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병력이 많아가지고 군단을 꾸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경제도 없고 이미 국내와의 연결은 끊어진 지 오래고 고립된 소수의 그야말로 하우스키퍼 비슷한 그 당시에 중경 임정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혈로가 국제법적으로 임정이 승인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군사적인 재정적인, 그 다음에 인적인 이 운동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번 임정 100년을 맞아서 좀 특이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라고 상징되는 이 인물을 어떻게 다룰지가 임정 100년의 우리 역사, 우리 현대사를 바라보는 안에 아주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풍경이죠. 김원봉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몇 센치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 그런데 김원봉이 이렇게 찌그러진 임시정부에서 그나마 젊은 피죠. 김원봉이 임정에 합류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일종의 민족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이유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의 국제법적인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이런 객관적인 정세 판단 하에서 김원봉이 임정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결합하게 되는 거죠. 사실 김원봉조차도 없었다면 중경 임정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막 여러 언론 매스컴에서 이렇게 막 좀 과장해가지고 막 이미지화하고 있는 그런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젊은 피였던 김원봉이 약산이 임정에 합류함으로써 새로운 활기와 새로운 어떤 동력을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임정의 역사의 일대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김원봉은 커뮤니스트는 아닙니다. 주로 커뮤니스트 운동은 연해주에 있었던 사람 그쪽은 중국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소련으로 가 있었죠. 김일성 그룹들은 저기 커뮤니스트 그룹들이고, 근데 김원봉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민족주의 좌파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혁명적 민족주의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김원봉의 어떻게 보면 제자죠. 제자가 우리 이육사 선생 아닙니까? 이육사를 자꾸 민족 시인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주 이육사를 잘못합니다. 이육사는 민족 시인 동시에 명백히 진보적인 혁명주의자였어요.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결국은 이제 약산계라고 이게 컨택이 되고, 또 그리고 중국에 가서 약산이 만든 혁명 문화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약산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들어오다가 바로 잡혀버리죠. 네. 그래서 이 문학사 쪽으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육사 선생의 그런 진보적이고 혁명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이렇게 애버린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김원봉의 정치 노선, 사상 노선을 물려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딜레마, 임정을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역사학계의 임정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제 선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차별성이 나온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임정 연구에 있어서 국제법적 승인만 떼어서 특히 임정의 외유사만 다룬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있긴 있는데 아무도 안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치 또 국제 관계가 전공이고 이러다 보니까 임정 연구에서 빠져있었던 이 부분을 캐치해서 이제 쭉 들어가게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그 임시정부가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폴란드 망명정부, 그다음에 프랑스 자유프랑스 드골 정부죠. 드골, 그다음에 손문에 손문, 그 정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아주 찔끔찔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선 프랑스 정부는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 책에 내용도 나오지만 그건 명백히 없습니다. 그런 적이. 그 다음에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했다고 일각에서 말하는데 어디에도 증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선문의 호법정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경정부가 있고 선문의 혁명정부였던 호법정부가 있는데 호법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언들이 이미 나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 상해 인정, 그 뒤를 이은 중견 임시 정부는 레커니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거죠. 전 세계 어디로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제목을 근절당한 정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제 그 왜를 추적해 가는 것이 사실은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 왜를 책의 구성에 있어서 제2장에 런던 망명정부 총 8개국 더하기 1, 그러니까 프랑스죠. 그러니까 합치면 9개입니다. 9개 나치로부터 침략받아서 쫓겨간 8개의 유럽 정부하고 그 다음에 드골의 자유 프랑스, 프리 프랑스 이 9개. 그렇지만 당시 영국 정부는 8개 중에 다 승인을 해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정식으로 드골의 자유 프랑스를 정부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혹시 책 29페이지 보시면 루즈벨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반독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적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90% 이상의 프랑스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없는 한 미 합중국은 그 어떤 개인권 집단에 갈지라도 프랑스 또는 프랑스 제국의 정부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입장은 임시정부, 우리 임시정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는 이유하고 항상 숨어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중적인 모든 국가 정부, 특히 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 제국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항상 뒤에 뭔가 알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골의 그 정부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어요. 루즈벨트도 특히 처칠이 극단적으로 혐오했어요. 드골을. 그러니까 분위기인데다가 뻣뻣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황당한 이야기를 맨날 하고 그리고 말은 맞죠. 니들 다른 나라 8개 중에 대부분은 8개 나라 대부분은 그 직전에 합법적이고 정통성이 있는 정부로서 기능하다 쫓겨온 거거든요. 근데 드골은 무슨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드골이 대통령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군대로 치면은 보급 간부였죠. 이따가 프랑스 정부가 무너질 때 런던으로 혼자 가가지고 어느 날 라디오 앞에 앉아서 우리 항복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게 공전의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위가 쌓인 거죠.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겁니다. 드골도 그 당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점에다 드골의 어떤 퍼스널리티 저는 완전 독재자 맨날 욕하고 심지어 그 서치라고 루스벨트가 주고하는 편지에는 저 새끼 좀 치고라 제 마다가스카르 저 총독이나 줘라 좀 나가라 그래라
지들끼리 외워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싫어했어요. 이 퍼스널리티. 근데 영미 관계는 국제관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미 관계는 언제나 특수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교의 축은 미영 동맹이죠. 미영 동맹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기본 축 중의 축입니다. 미영 관계는 정말 특수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통틀어서 미국의 외교 이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빠진 자리를 일본이 대신하게끔, 그래서 일본이 앞장서 중국을 견제하게끔 하자는 게 기본 구도인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깨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류 입장에서는 짜증이 이거는 야당이고 여당은 관계없습니다. 트럼프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본 구도는 이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 축인 가장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영 동맹 수준으로 미일 동맹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구도가 빠그러져 버린 거죠. 트럼프에 의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다들 조중동의 쪽에서 맨날 우는 소리 하지만 뭐 한일 관계 문제 있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데 제가 본 견제에서는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고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칠과 루스벨트가 마찬가지입니다. 미영 동맹을 축으로 해서 이제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죠. 맨날 보면 또 부들거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절대 안 깨집니다. 미영 동맹.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동맹. 네. 근데 그 31페이지 보시면 자유 프랑스는 미영 주도 연합군 측이 드골의 대표선 등을 빌미삼아 끝까지 정부 승인을 거부한 결정했습니다. 반파시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예컨대 벨기에와 노르웨이 등 8개국 망명 정부가 겠죠. 자유 프랑스가 차지한 비중은 훨씬 높은 것이었다. 어쨌든 미영은 끝끝내 승인을 거부했는데 여기에 루스벨트와 처칠의 개인적 감정이 어디까지 작용했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 해도 자유 프랑스 사회는 다른 한편으로 임정과는 도무지 비교하기 어려운 격차를 보인다. 드골 역시 임정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합법적 권위를 내세우고 하고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당면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드골의 자유 프랑스의 비중은 설사 프랑스가 항복한 상태였다 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제국이었습니다. 비록 나치들한테 그 절반 이상을 어쨌든 점령당한 처지였지만 프랑스는 대제국이에요. 프랑스 제국이 보유한 영토 곳곳에는 식민지 군대가 살아있었고 프랑스 해군 역시 억류된 상태 무장해제되어 있었죠. 당시. 하지만 어쨌든 존재하고는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3분의 2가 나치 군대에 점령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남프랑스에서는 BBC 정부가 유지되고 있었다. 예. 나중에 파리가 해방되고 그 이후에 상호 전개 속에서 프랑스는 한때 지금 막 갖고 놀라거든요. 근데 그 보시면요, 프랑스가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정말 결사적으로 레지스탄스를 조직하고 동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미국이나 영국 애들이 파리를 먼저 점령하면 이건 쪼개버려요. 그러려고 했어요, 직접. 그걸 아니잖아요. 드골은 제국을 해봤잖아요. 프랑스는 제국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저놈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특히 영국 애들. 저놈들이 지들이 먼저 파리를 먹는 순간 프랑스 쪼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일 먼저 점령을 하는 거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파리를 먼저 점령해야 돼요. 프랑스 손으로. 이 국제정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힘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장한 군대가 프랑스 군대가
프랑스 관청들을 제일 먼저 점령해가지고 총을 걸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미국 영대들 못 들어오게. 김구 선생이 그 원자탄 인터넷이 항복하는 거에 장탄식을 했거든요. 그만큼 당연하기 때문에 몸을 아는 거예요. 지 힘으로 이루지 못한 해방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프랑스도 그 제국도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힘으로 레시스탕스 나중에 100만 대군 넘어갑니다. 지금 이 별세 이래도 나중에 그러니까 독일을 쪼개먹을 때 한 당사자로 들어가. 그러니까 같이 쪼개먹었어요. 군대가 100만 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미연방으로는 독일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도 없고 소련방으로는 또 해방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크기는 작지만 프랑스도 나치한테 점령당한 이 수치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가 쪼개먹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요 똑같은 법칙성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미국 혼자 힘으로 예를 들어 한반도를 해방시키고 만주까지 해방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혹은 역으로 소련 혼자 힘으로 한반도 밑에까지 다 해방시킬 수 있냐? 이건 정확하게 김여광이 이래야 왜? 샌프란시스코 배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당연히 한국 쓰고 동동은 우리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치대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증여공 무전 대상을 이렇게 한다고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이번 편 들어주면서 좀 그러냐. 그럼 우리 항공기지 선배님 역할이 중요한데 저 조선인들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랬대. 이렇게 해봐요. 의외로 막 여기에 식탁에같이 이렇게 있던 게 보니까 그렇게 여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갈래들이 잡히는 거죠. 왜 이러지? 왜? 우리가 분명히 우리 기억에 일본과 싸웠는데 우리는 전설국이 거절당한 정부의 결과가 여기까지 지금도 우리들의 공적 생활 아직도 규정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똑같은 나온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생긴데 이걸 하면 좀 어떻게 했겠어? 짜증 그다음 열 되는데 어쨌든 문제가 지금 한일관계 생긴 문제, 그다음에 북한 분단 문제, 그리고 분단의 기원은 그냥 미국이 깨끗하게 잘라먹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미소가 너나 갑자기 야 나눠 먹자 해서 쭉 꺼서게 나눠 먹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점적이고 복잡한 역사적 콘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분단의 기본을 다시 한번 좀 시간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80대 경우에서 새롭게 또 만드는 역사에 대한 사상이 또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책을 한 권 다 읽다 보니 한 시간 많이 지나가고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은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요. 임정이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는 독도 문제까지 이어진다. 너무나 가슴 저리고 시사점이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고양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식당으로 이동해서 1차 모임을 갖고 2차 모임으로 가는 장소에 있는 간판인데요. 좀 인상적이어서 찍어봤습니다. 네, 이곳은 아파트나 이런 건물이 없고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굉장히 잘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을 드려하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